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이죠. 개인정보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개인정보가 어떤 환경에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를 중개업하면서 의식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실제로 개인정보를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개인정보를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례 위주로 이렇게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는 말이죠. 먼저 뭘 개인정보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어떤 사람이 말이죠. 요 코 밑에 이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른 큰 사마귀 점 하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에는 이 코 밑에 있는 이 눈 밑에 있는 이 사마귀 점도 그 사람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주소, 뭐 직업, 가족관계, 뭐 학력,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개인정보죠. 근데 이건 뭐 눈 밑에 있는 그런 사마귀 점도 뭐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단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죠. 죽은 자의 정보는 개인정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 뭐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뭐 주민등록번호 이건 개인정보에 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몇 가지 사항만 조합을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알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몇 가지를 다 그 사람의 개인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야, 그래서 여기 이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몇 가지 조합해서 식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해가지고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거. 야, 그래서 몇 가지 조합하면 그렇게 되는 정보. 그게 개인정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눈 밑에 있는 사마귀 점은 개인정보가 될까요? 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어느 회사에 말이죠. 있는데 그 사람 40대 그 남자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말이죠. 키는 한 170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좁혀져 가죠. 그 구성원 중에 그 사람 눈 밑에 점 있어. 그러면 거기 알만한 사람은 어때요? 그 아무개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게 식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마귀 점이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바로 개인정보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이거죠. 이렇게 기호가 어떻게 되는지 뭘 좋아하는지 성향이 어떤지 신체에 대한 것은 어떤지 뭐 그러면 포함 안 되는 것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개인정보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개인정보 아닌 게 어딨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이렇게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인정보법에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개인정보라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면서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저께 누가 계약했는데 그 사람 혹시 코 밑에 여기 뭐 사마귀 점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뭐 이렇게 좀 머리가 좀 이렇게 대머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려줘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지 개인정보 그거를 만약에 보호를 안 하고 뭐 그 정도야 뭐 개인정보 아니겠죠. 얘기했을 때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출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에서는 개인정보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거 착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개인정보를 보호를 하는데 그 원칙이 있습니다. 요거는 개인정보법의 3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할 때 수집 목적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집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중개업을 하는데 뭐 업무를 하는데 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수집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그렇게 뭐 그런 명확해야 된다. 수집할 때는. 그 다음에 최소로 수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용을 할 때는 말이죠.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 취획 권리 보장을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익명 처리다. 익명 처리가 뭐죠? 그러니까 이름을 제대로 안 쓰는 거죠. 홍길동이라고 그러면 앞에 한자를 지운다든지 다른 이름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제 익명이죠. 예, 그 다음에 처리자의 책임을 준수해야 된다. 자, 이래서 1번부터 7번에 나와 있는 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이 개인정보에 나와 있는 3조에 나와 있는 이 원칙은 전반적인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가지 한 가지씩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를 하면 이제 수집을 하죠. 수집하는 것은 그 정보를 우리가 업무를 할 때 활용하기, 이용하기 위해서고요. 또 누구한테 이제 제공을 해야 될 경우 있죠. 이거는 뭐 누가 알려달라고 할 경우에 이제 뭐 알려주는 것이 제공이고요.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계약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개인정보 수입된 것을 거기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그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공공기관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작성을 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가 되도록.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 개인정보의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파기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하게 되죠. 자, 먼저 수집을 할 때는 개인정보법에 이렇게 수집을 이용을 하든지 최소 수집을 했는지, 그 다음에 14세 미만했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는데 민감정보도 고유정보도 없고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수집을 하고 이용할 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하고 제공할 때는 이렇게 이런 세 가지의 개인정보법에 17조, 18조, 26조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법 29조부터 34조까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기하는 데는 21조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잘 준수를 하셔야 되는 건데 한 가지씩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는 것은 최소 수집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최소 수집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요거 수집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항목을 이제 수집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꾸로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여기에 꼭 주민번호 수집해야 됩니까? 예?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수집하는?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그 정보 주체에게 납득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설명하지 못하는, 그게 왜 수집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수집해서는 안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처리자가 요거를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하나의 사례로서 말이죠. 개인정보법을 이제 위반해가지고 기업이나 대학에서 한 20억 개씩 이렇게 잘못 처리했다. 이렇게 됩니다. 잘못 처리한 게 뭐냐면요. 개인정보를 수집을 할 때 필수적으로 고지할 사항 4가지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든지 4가지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4가지 한 개만 빠져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이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보유기관이 경고한 그런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든지 안전성을 확보해가지고 이게 잘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업이나 대학 이런 데서 이게 처벌을 받고 이게 공개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개인정보 15조에 보면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동의를 받을 때는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수집 이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항목을 수집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걸 보유하고 이용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동의를 거부할 때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요 4가지 이상이 다 들어가서 동의를 받았을 때 요 4가지 항목이 다 들어가서요. 그럴 때 동의 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죠. 특히 요 4번째 항목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동의 받은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래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지금도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업체 이런 데서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요. 14세 미만으로 할 때는 동의를 받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14세 미만한테는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동의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14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수집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2번에서 6번의 사항에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수집이 불가피한 경우를 한다면은 수집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이제 중개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냐면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떠냐면은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은 동의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개인정보 15조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중개사가 말이죠.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쓸 때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돼 있는 그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은 여기 2번 해당해서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조항이 있는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공인사법 제26조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보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둘이 계약서가 작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 계약서가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 양식에 보면은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요 4가지 항목을 기재해서 이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 4가지 항목이 뭐죠? 이게 개인정보잖아요. 자, 그래서 보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항목을 넣어서 이렇게 수집을 하게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인사법 26조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중개업을 하는 동안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할 때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2번에 해당이 돼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계약서를 쓸 때 개인정보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중개사들이 이제 이렇게 이 조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약서를 쓰는 곳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계약을 사는데 계약서에다 서명하기만 하지 그거 외에도 뭐 또 별도로 동의 양식을 내놓고 또 서명하게 하니까 이건 굉장히 번거로워하고 또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계약하는 당사자들하고 막 실갱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들이 또 어떤 이제 안을 짜냐면요. 계약서에 보면은 밑에 이게 특약사항을 쓰는 그 빛난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인정보 수집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명을 그 하나로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받으려고도 합니다. 예. 근데 어때요? 계약서를 쓰면서 개인정보 수집하는 건 동의받을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특약사항에다가 그런 사항도 넣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경우죠.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설명을 상당히 했죠. 개인정보보호법 15조 2항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우리 중개업을 하면서 공인사법 26조가 이렇게 적용돼서 한다는 것을 한참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법을 갖다 놓고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집하고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서 양식이 조금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개정이 되냐면은 앞에서 이제 홈플러스가 말이죠. 개인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 이제 응모권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성명 넣고 주소 넣고 전화번호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응모를 하게 했는데 이걸 팔았잖아요. 예, 팔았는데 이거를 이제 유출을 한 거죠.
그래서 제공을 하게 되면은 보험사에다 제공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만 제공하게 되는 건데, 예, 그럼 동의를 받았느냐 하고 보니까 그 뒷면에다가 말이죠,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동의받는 것이 써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응모를 몇 건 했는데 뒷면을 보질 않았어요. 뭐 보지도 않지만 봤다 할지라도 너무 조그맣게 글씨가 써 있어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뭘 동의하는지를. 이런 상태로 해놓고는 홈플러스는 동의 받았다. 그래서 뭐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 반론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양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어떻냐면요, 이렇게 글씨 크기를 너무 작게 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9포인트 이상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글씨는 그거보다 20% 이상 크게 이렇게 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를 진하게 한다든지 색깔을 넣는다든지 해서 한눈에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양식이 이렇게 보면요, 동의받는 양식에 보면은 앞에다가 제목을 쓸 때도 뭐냐면은 뭐에 동의를 하는지, 뭐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용하는데 동의하는지를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글씨 크기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크게 하고요. 전체적인 글씨를.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20% 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양식을 갖다가 바뀌어졌다 하는 것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제공을 할 때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게. 어느 보육교사가 말이죠, 어린이를 갖다가 학대를 했다. 이렇게 돼서, 부모가 말이죠, 이거 좀,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원장을 찾아가서 그 보육교사 누군지,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뭐 이런 걸 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장이 그냥 줬습니다. 그 아무개 보육교사가 그랬고 전화번호 어떻게 되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이제 그 젊은 그 애기 엄마들은 말이죠, 이 맘카페라는 걸 운영하잖아요. 그 맘카페다가 그냥 쓴 겁니다. 어느 어린이집에 아무개 보육교사가 애를 갖다가 이렇게 말이야 폭행을 하고 뭐 학대를 하고 이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육교사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는 그런 일이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막 그냥 인터넷상에서 막 나도니까 이렇게 이제 본인은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래서 이 보육교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예, 목숨을 끊었어요. 예, 뭐가 잘못됐어요? 개인정보법에 놓고 보면은 이 해당되는 그 어린이의 폭행을 당했다고는 어린이 부모가 말이죠, 엄마가 그 그 어린이집의 원장한테 가서 그 개인정보를 달라고 했을 때 그거 주면 안 되는 거였죠.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사자 보육교사한테 동의를 받아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의받지 않고 그냥 줬다는 거죠. 자, 이게 문제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일단 그 어린이집 원장이 잘못한 거죠. 동의를 받았는데 안 받았으니까요. 개인정보를 위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담당한 엄마가 말이죠, 맘카페에다가 여기다 그냥 올렸어요. 그 개인정보를. 그거 잘못했죠. 그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건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고요. 또 건강보험에서 개인정보를 운용간에 240만 건을 수사기관에 넘긴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달라 그러면은 꼭 필요한 것만 줘야 되는데 그거 외에 뭐 필요한 거 다 이게 보니까 구분 없이 주니까 이런 것도 위반이 돼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고 처벌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이죠,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5가지 항목을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앞에 우리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4가지 항목을 넣었죠. 거기다가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제공하는지. 자, 이걸 가지고 반드시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면서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그럼 매수자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중개사가. 자, 이럴 때 계약을 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은행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했냐? 여기 동의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5가지 항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매수자가, 예, 동의하겠습니다. 했을 때 요게 맞춰진 사항을 은행에 줘서 개인정보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것은 이제 많이 이제 착오가 나요. 그냥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는 안 된다. 또 그냥 소개해 줄까요? 하는 정도로 동의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공해 줘도 안 된다. 예, 명확하게 제공하는 곳에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즘에 보면 말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침센터라든지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청소업체 이런 데하고도 이제 중개사들이 많이 연결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똑같이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에 해당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서를 쓰면은 그 거래정보망에 가서 거래 양식이, 계약서 양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작성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방이라는 거래 계약서, 공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여기서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해가지고 프린터로 이제 쫙 세부를 뽑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도장을 꽝꽝 찍어서 계약을 체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작성되어 있는 그 계약서는 이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계약서에 개인정보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서가 여러분들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이 되느냐 아니면은 사무실 바깥에 제3의 장소에 그 계약서에 작성하면서 주입된 정보가 저장이 되느냐 요걸 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 거래정보망은 여러분들이 여러 그 중개사들이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망이죠. 예, 그래서 그 망에는 말이죠. 그런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가 있습니다. 이 서버는 여러분들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공인사업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이란 말이죠. 거기 서버가 있다는 거죠. 제3의 장소에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서버를 관리하는 그 담당자는 말이죠. 그 정보를 자기가 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는 데 대해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가 그걸 보게 되니까 제공한 것이 된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저장하는 그 순간 제3자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될, 제3자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5가지 항목을 넣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방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약서 양식이 나옵니다. 여기 계약서에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동의서 양식이 나와요. 자, 이 앞부분에서 동의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한방의 거래정보망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한국공인사협회에다가 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겁니다. 자, 이 앞부분이 말이죠.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게 마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받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다. 예,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동의받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하는 건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방에 작성해서 저장하는 순간 여기다가 요 두 번째 제3자 제공에 대한 것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이용을 하고 제공할 때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 이런 거나 아니면 재판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말이죠. 충분히 그런 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YTN 뉴스에서 나왔던 개인정보를 갖다가 암암리에 제공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이렇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전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사무실 이전하면 사무실에 있는 비품이든지 뭐 아니면은 거기에 뭐 서류라든지 모든 것이 다 옮겨지는 경우 아니에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도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몽땅 다 넘어가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냐면은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중개업을 하다가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만둔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중개사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넘길 수가 있죠. 자, 넘겨줄 때 어떻게 하죠?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이제 그 권리금이 이렇게 오가면서 넘겨줍니다. 이게 넘겨주면 뭘 넘겨주느냐 하면은 먼저 내가 그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내가 확보해 놓은 그런 매물들이요. 의뢰받은 매물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되는 서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약서 같은 것도 일부 넘겨줄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넘겨주게 되는데 이 안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안 하고 이제 다 넘겨줄 거니까.
자, 이럴 때 개인정보법 27조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안 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까 같이 암암리에 개인정보 수천만 원에 거래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정보 27조에 이렇게 개인정보가 양수할 때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이전을. 요걸 간단하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양도하는 공유중개사와 양수하는 공유사 둘 다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정부일체 계획인에게 다 통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거기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반드시 넣어서 통보를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통보하는 방법은 이렇게 서면이나 전자, 팩스, 전화, 문자 발송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중개를 할 때 아주 편한 방법은 이렇게 문자 발송 같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단체로 이렇게 문자 발송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이게 양도하는 공유사도 이렇게 통보를 하고 또 양수 받은 사람도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제 실제 이게 이제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는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신세계몰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도 말이죠. 뭐 수천만 건, 수백만 건 돼도 다 이렇게 통보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전 다 되면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또 통보를 하게 돼요. 우리 중개업에서는 지금 아직 통보를 지금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죠.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죠. 다행히 지금은 이제 대기업 이런 데서 말이죠.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걸 다 주시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하고 뭐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하지만 아직까지 손이 안 미칠 뿐이죠. 중기업까지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제 손이 멎히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고도 못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착오가 나는 경우라든지 전화번호가 갖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중간에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보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말이죠. 별도로 사무실에 이와 같은 세 가지 항목을 넣는 것을 이렇게 게시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 게시를 한 것을 반드시 근거를 이렇게 촬영을 해놓든지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정보나 고유식별 정보 처리는 말이죠. 일반적인 그런 그 개인정보하고 틀리게 아주 까다롭게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처리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민간정보라면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전장 뭐 이런 정보들이고요. 유전정보, 범죄정보 이런 거고 고유식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식별 정보인데 이런 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처리 근거가 있어야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쓸 게 뭐냐면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우리 중개업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참 많이 이렇게 처리합니다. 수집도 하고 이용도 하고 제공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조항이 하나 신설됐어요. 24의 2조로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중개업을 할 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냐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죠. 그렇게. 그래서 계약서를 쓰면서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데 요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거래계약서가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전부 다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계약서를 썼지만 지금은 책료로 다 바뀐 거죠. 왜? 요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자 그러면 수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생년월일과 이름만 쓰게 된다면은 또 애매해집니다. 생년월일과 이름 같은 사람들 여러 명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한국공인사협회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문의를 했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온 공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상에 뭐가 들어가냐면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행정안전부의 공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이렇게 계속 용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저기는 이제 안전행정부였어요. 자, 이 공무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이게 행정안전 장관이 그렇게 판단된다는 거죠. 조탁지 않는 것으로, 잘못되지 않는 것으로. 자, 요거는 어디 되냐면 요 세 번째 장에 행정안전부를 정하는 경우로 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중에 유일하게 우리 부동산 거래액 중에만 주요번호 수집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 그래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주는 거는 똑같은데 말이죠. 제3자 제공하는 것은 제공받는 쪽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돼. 문제가 됐을 때. 그러나 위탁을 한다. 우리가 이제 위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홈페이지를 갖다가 이렇게 뭐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정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맡게 되면 위탁하는 경우죠. 그래서 위탁하는 받은 데서 말이죠. 그러니까 수탁자죠. 이 수탁자에서 개인정보를 잘못 들어 문제가 됐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러면 위탁을 맡긴데 업무를 맡긴 데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게 제3자 제공하고 위탁하고는 개인정보상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특히 그런 거 이렇게 맡길 때 그럴 때 잘 관리하고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문제 됐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정보입체계의 권리부장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열람을 한다든지 정정한다든지 삭제하는 것을 개인정보가 요구하면요. 다 이렇게 응하도록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는 말이죠. 이렇게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구만 해도 그걸 다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개인정보를 이렇게 열람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반드시 다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10일 이내에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 예,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파기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에서 이렇게 파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서버에다가. 예, 그때 맞춰서 이렇게 파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에서 이렇게 처벌받는 경우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는 말이죠.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뭐냐면은 누구한테 이렇게 팔기도 하고 뭐 보내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서버에 그 하드디스크에 개인정보가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파기를 시켜도 거기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다 기록이 다 남아 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컴퓨터를 이렇게 활용한 것은 말이죠. 교체를 할 때 그 하드디스크 관리를 처리를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이제 기관에서 말이죠. 개인정보들은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화장실 깔개에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어처구니들이 지금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면지를 쓰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것은 이면지를 쓰면 좀 경제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파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기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파기하는 것이 있고 일부 파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파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파쇄하는 거죠.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잘게 찢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에 되는 그런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이런 소자 장비로 디가이저라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몇 개 파일을 갖다가 파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 전체를 갖다가 뭐 이런 소자 장비에 넣어서 삭제를 하기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를 하거나 덮어쓰기를 한다. 덮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1, 3, 4, 5, 6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0000에서 수정해서 저장하고 다시 한 번 더 1, 2, 3, 4, 5, 6 해서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덮어쓰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파기하는 요령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고요. 자, 부분적으로 파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어떠냐면은 거기다 마스킹을 하는 거예요. 마스킹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말이죠. 계약서를 갖다가 5년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5년 지나면은 그거 파기해야 됩니다. 파기하는 건 어떻게 하냐냐. 그 도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그거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습니다. 5년 지난 다음에도. 공유중개사법에는 5년 이상 보관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년 이상 보관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정보에서는 5년 보관하라고 법정에 돼 있으면은 5년 이내로 보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5년 이상 보관하면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파기하는 것은 그 계약서 자체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써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정보는 말이죠.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이렇게 지운다든지 이름이 홍길동 하면은 앞에 홍자를 지운다든지 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칼로 오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스킹이나 천공환우 이런 걸 통해서 파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절대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기하는 시기는 어떠냐.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고기한까지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하면은 수집할 때 4가지 항목을 고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3번째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보유기간을 넣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유기간이 도래됐을 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유기간은 2년을 잡았는데 그 개인정보를 하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목적을 달성했다. 수집된 목적을요. 그러면은 그때 파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때 맞춰서 잘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체 메일을 보낼 때 말이죠.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메일을 보낼 경우에 받는 사람이 보면은 그게 누구한테 보내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유출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톨릭 중앙의료원이라든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런 데서 이런 것이 처벌된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메일을 이렇게 단체 메일을 보낼 때 거기 보면은 개인별이라는 걸 체크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체크하고 여러 사람을 넣어서 보내도 그 받는 사람은 나한테만 보낸 것으로 이렇게 돼서 누구누구한테 보낸지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유의를 단체 메일 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급여하는 것들을 갖다 몰래 빼가지고 말이죠. 이게 봐가지고 처벌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자, 유출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말이죠. 개인정보가 이렇게 컴퓨터가 켜져 있다든지 아니면 복사기에 어떤 계약서가 이렇게 복사된 흔적이 있다든지 프린터기에 어떤 것이 출력된 경우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유출됐다고 봐야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렇게 그 해당되는 주체에게 통보를 하고 또 이렇게 1000건 이상 되면 말이죠. 행정안전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 5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출할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공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런 것들을 개인정보를 중개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유출에 이제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파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유출하고 유출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러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